용인송담대학교 오영림 교수를 소개합니다. 자녀 발달 단계와 긍정적 훈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과 오영림 교수입니다. 입양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그 신경정신과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입양 아동을 많이 만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양의 전제가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의 주 전제로 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입양 자체가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강의는 우리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가에 그 주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자녀의 연령대를 몇 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통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요, 우리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인이 되었을 때 당신과의 관계가 어떠면 좋을까요? 지금 이 그림 제가 화면에 보면 자물쇠가 있죠. 이 자물쇠처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 참 좋겠죠. 예. 이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쓰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성인비입니다. 자녀가 성인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급진적으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 시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요, 또 사회에 진출하고 새 가정을 꾸리는 등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우리 자녀들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입양 자녀는 여기서 차이가 나겠죠. 정체감 통합의 시기로 생부모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이때 생기진 않아요. 청소년 시기에도 궁금증은 있지만 이거를 표현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또한 부모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생부모와 양부모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되는 시기가 이 성인기가 되면은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자식이 집을 떠나 독립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허전함 등을 느끼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쵸? 이 시기에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집착한 부모는 아이들의 독립에 대해서 정서적인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입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입양에 대한 화두를 갖고 있으면 이 상실감이라는 것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건강한 균형 감각을 평상시에 갖는 것이 아이들이 성인기가 됐을 때 상실감, 정서적 혼란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로 그것, 적절한 애도 과정이 없었을 경우. 이 애도 과정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한 의미의 애도 과정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공개 입양을 많이 하는 추세니까 아이가 입양이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서 오는 혼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애도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성장기 애도 과정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한번 포기당한 경험이 현재 가족으로부터 또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입양이라는 걸 이 친구가 알았을 때 내가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아요. 그럼 입양에서 오는 이 혼란을 이 친구는 그 애도 과정을 잘 해결할 수 있지만 입양이라는 걸 이 친구가 알았을 때 부모하고 관계의 질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한번 포기당한 아이인데 이 가정에서 또 내가 포기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마음에 쌓여 있을 때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과 관계의 질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마음 편하고 성격 좋은 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나의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부모들의 다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성인이 됐을 때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편안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요. 받아들이는 걸 유하게 받아들이는 성격 좋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들이 다 공통되게 바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격 좋은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주변 환경과 좋아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아이라는 거죠. 뭐 잘 참아서 좋아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가 있어요. 내 욕구를 환경하고 잘 조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욕구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요구도 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이 욕구 좌절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욕구를 성공적으로 행하는 거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 편하고 성격 좋은 아이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이 정서발달하고 사회성입니다. 내 것도 잘 챙기면서 남의 것도 잘 챙겨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발달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아이는요,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압니다. 나를 잘 표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성, 합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잘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식이 사회성이 좋아요. 그쵸?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애기 집에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물론 애기가 없을 때보다 돈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여러분 늦잠도 못 자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 아기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이 우리 삶의 의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주 예쁜 말을 했습니다. 각자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에 토끼 한 마리씩 있다고요. 예, 자신의 아이를 토끼라고 표현하면서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준 토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토끼들이 내가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 댁으로 오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자식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어렸을 때요, 우리가 그들의 의미가 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기 때는요, 부모가 세상이 전부예요. 이제 뒤에서 애착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부모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평온하고 안정된 세상이 돼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 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기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빠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엄마는 세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다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이 아이 입장에서 이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안심되고, 엄마만 있으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엄마만 있으면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잘 수 있어. 엄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야 한다. 이 느낌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부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안도할 수 있는 그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컸을 때 우리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들 마음에서요, 신뢰의 줄기가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마음 편안하고 성격 좋은 아이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조금 순탄하게 바라봅니다. 자기가 순탄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피드백도 순탄한 피드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정서가 안정되면 낙관적인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성격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한 성인이 됐을 때 관계의 질을 어떻게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것이냐로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관계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신뢰관계의 줄기가 자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불만족을 겪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성격이 낙관적인 사람은 이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털어버리고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괴감에 들거나 불편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털고 나와서 긍정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것도 되게 좀 높은 대처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입니다. 애착이 형성된 아기는요, 나는 보살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엄마는 좋구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엄마가 있네. 세상은 살만한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은 청년을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소중함이 세상에 대한 소중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의 자녀한테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로도 해주시고요, 표정으로도 해주시고요, 쓰담쓰담을 통해서도 해주시고요, 많이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지 하찮은 사람이라고 살지가 3세 무렵에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똑 부러지게 3세가 아니에요. 여기에 3세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흔히들 애착관계의 3세 무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양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3세가 넘어가면 입양을 하시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아마 이 3세라는 게 아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뿌리를 내리다. 3년 동안 하루 3시간은 아이가 평생 살아갈 미천을 마련하는 시간이다. 아이는 이 시기에 정서적인 안정을 하고요, 인성이 발달하고요, 사고가 발달하는 3가지의 큰 미천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최소한 하루 3시간씩 얻어낸 엄마 냄새와 온도가 바로 애착의 신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착이란 아이가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만족과 즐거움이 형성될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할 때요. 직장 있는 엄마들이 대부분 권고가 뭡니까? 아기가 왔을 때 당분간은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 입양해서 온 아이들은 자신이 느꼈던 엄마의 심장 소리가 변경돼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쵸? 태동기에 느꼈던 엄마의 심장과 나와서 이제 우리가 보육해주는 엄마의 심장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입양 왔을 때 엄마의 심장이 다릅니다. 분명 본능적으로 이 심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약간씩의 불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불안하니? 근데 말해주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컸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아기 때 네가 이렇게 보호자가 바뀐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니? 모릅니다, 여러분. 왜 모를까요? 아기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것은 애착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아이가 본능적으로 불안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이 오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아이를 안정되게 잘 케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불안은 해결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33의 원칙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 꼬박 아이하고 눈 마주치고 놀아줄 수 있어요? 어우, 전 아니라고 봐요. 힘들어요. 여기서는 관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시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관계의 질을 쫀득쫀득한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아이들하고 관계의 쫀득쫀득한 부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될까요? 일단 아기 때는요. 안정된 양육 환경이 주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어루만져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사랑의 언어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가 들리든 표현이 되든 안 되든 마음에 신뢰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부모가 많은 관계의 질에 헌신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낙관적인 아이로 키우는 비결. 첫 번째가요. 통제감을 갖게 하라고 나옵니다. 생후 3년 동안 아이를 일관되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이가 배고파할 때 빨리 젖을 주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바로 갈아주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즉각적으로 위로해주고 내 곁에 우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일괄되게 전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강영욱 씨가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강영욱 씨가 하나요? 그게? 막 헷갈리네요 제가 지금. 하여튼간에 그 훈련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한테. 아무개님 당신의 개한테 아주 자유로움을 준다 그러면 당신의 개는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네 기뻐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훈련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의아해서 왜 그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개가요 판단할 수 있는 거 강아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넘어가는 자유로움은 그 강아지한테 뭘 주냐면 불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갓난쟁이가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자유롭게 놀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은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 자유로움이 방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양육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되고 규칙적인 방식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통제감을 갖게 하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관적인 아이로 키우는 비결 2. 많이 웃게 하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많이 웃게 해주는 것은 낙관적인 아이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방식으로 보살펴서 생상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하고 이후 나이에 어떻게 돼요? 많이 웃는다는 건 마음 편안하다는 거죠.
긴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족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아이한테 공감 언어로 다가가게 해주는 것들. 저는 아이들 많이 어루만져주고 많이 쓰다듬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웃게 해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럼 엄마도 많이 웃어야죠. 뭐 아빠도 많이 웃어야 되고요. 자, 부모는요, 돈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시간이 필요하대요. 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이를 전담해서 키워줄 대리 양육자가 있더라도요, 저녁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로렌츠 박사의 그 각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위가요, 처음에 딱 세상에 나와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꽥꽥꽥꽥꽥 하고 따라다닙니다. 이걸 각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첫 연결고리로 벌거숭이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과 처음 접촉하는 사건이 뭐예요? 부모죠. 예, 부모입니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각인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 거위가요. 처음에 만났을 때 주인이라고 따라간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얼굴이 한번 바뀌어서 만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얘가 혼란스러울까요? 몰라요. 아이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로 봤을 때 진짜 좀 더 아이한테 안정감 있는 관계 질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일반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해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생후 3년 동안 충분한 시간을 투자받지 못해서 부모를 각인 대상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건 충분히 있어요. 주 양육자가 너무 많이 바뀐 애들이 있어요. 이 3년 동안에 양육이 계속. 근데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가 조금 관계 질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냄새와 온도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요 3년 정도의 안정된 시기. 선생님 그러면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을 다녀야 돼. 아까 부모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왔어요. 와서 어떻게 아이를 엄마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괄되게 양육하라는 의미가 저녁이 되면 내가 맘마를 먹고 기다리면 우리 엄마가 와 라는 걸 아이가 알고 있어요 라는 거죠. 집에 왔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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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때 충분히 안아주고 우리 딸 예쁜 아기 우리 아들 뭐 등 어루만져주고 두드려주고 발 쭉쭉 해주고 잘 놀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동화놀이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여우 얘기해주세요 막 그럼 이제 이때 막 없는 동화 만들어내다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드셔도 하셔야죠. 어떡해요. 이게 바로 아이는 시간이 필요할 때 여기서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 다니는 엄마 꼭 3시간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아이는 낮 시간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저녁이 되면 내가 맘마 먹고 나면 우리 엄마가 와. 우리 엄마하고 나 이런 거 해야지 하고 아이가 기대가 저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관계의 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애착 관계가 어릴 때부터 잘 형성되지 않으면 커서도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성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애착은 뭐예요? 충분한 나만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경험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안정한 애착을 한 사람은 커서도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사회성이 발달이 덜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관계의 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주장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눈치 계속 보게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반사회적 성향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서적 조율을 비롯해 상호작용과 같은 부모나 타인과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즐거움은 감정교류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놀이의 질을 해주라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감정을 서로 나누고 좋은 감정만 나눠야 되나? 아이가 투정도 부리고 엄마도 화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감정교류를 잘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애착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유대관계입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와 어머니 혹은 다른 양육자 간에 이루어진 초기 경험이 유아의 애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한테 할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 애착하고요, 엄마 애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버지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완전히 똑 부러지게 나뉘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전업 아버지들도 많아요. 전업 주부인 아버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버지가 집에서 양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반드시 아버지는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는 역할에 대한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정적으로 아버지는 일해야 된다, 어머니는 일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보완되는 개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할 때 아버지의 애착은 이를 보완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와 형성하는 애착의 양상은 어머니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머니는 보살피는 행동을 해요. 아버지는 주로 사회적으로 놀아주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뀔 수도 있죠. 집에 있는 아버지가 보살피는 행동을 하고 밖에서 일하는 엄마가 놀이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할을 떠나서 관계의 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애착관계 양상의 차이는 모든 문화적, 공통적 아동기 이후에까지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선생님, 갓난아기가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좀 심심해요. 한 3-4살 되니까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들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워만 있지 자기한테 반응을 안 보여주는 거지. 그냥 심심하고 재미가 없겠죠. 근데 3-4살 되니까 아빠 안기고 뭐하고 반응 보여주니까 아빠는 그때부터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막 그러면 아빠를 비난하는데요. 그럼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기에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빠는 또 오히려 이걸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착 대상에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나 다양한 역할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인수 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모가 뭐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와 같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는 경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애착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한테 애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적인 애착 형성의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모가 불안정 애착을 야기하는 원인은 취업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인수 애착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겁니다. 낮 시간엔 고모가 봐주고 점심엔 할머니가 봐주고 저녁엔 엄마가 봐줘요. 근데 엄마가 직장 갔다 와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관계의 질이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는 끝나고 맘마 먹으면 우리 엄마가 와요. 그럼 우리 엄마가 와서 우리 엄마가 충분히 놀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고정적인 시간을 아이한테 할애하면 아이는 기대하는 부분이 생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못 해준 거야. 아이는 엄마랑 놀아야지 했는데 저녁에 아이가 그 엄마가 못 해줬어. 그럼 아이는 애착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녁에 와서 엄마가 낮 시간에 다른 분들이 아이를 봐줬지만 저녁에 일괄되게 엄마하고 노는 시간이 있고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이 다인수 애착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 발달과 사회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거죠.
자, 감정은요, 기쁨, 불쾌감 차원의 흥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정서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쵸?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터부시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감정, 정서. 감정이 쌓여서 일정 기간이 될 때 보여지는 것이 이제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서는 분노, 공포, 환희, 혐오, 의기양양, 애정과 같은 세부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지속된 것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정서 상태에 따라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말로 표현해 주며 이해한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들, 이게 이제 애착 관계에서 존중받는 느낌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좀 더 바람직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도록, 특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웃는 아이로 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긴장되어 있지 않고 엄마 나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아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정서는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아주 많은 부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양육자는 영아의 정서 표현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영아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경망스럽다라는 유교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도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뒤에서 이제 공감 나누기 할 때 이 공감 기법이라는 것들, 아이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이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부모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동의 공격성 바라보기. 아동의 공격성은 뭐예요? 정서 상태 중에 나 화났어요 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아이가 공격성을 보이고 그러면 막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화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도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약간 돌려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동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반응하고 분노하고 말과 주먹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동안 지속되어든 이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공격성은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좌절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막 떼쓰고 그럴 때 너 이러면 벌 준다? 이 말보다는 아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때를 쓸까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공격성을 바라볼 때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할까를 먼저 이해해 주는 과정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공격적인 우리 아이 한번 이해하기 보겠습니다. 공격성을 가진 아이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부모의 양육 태도가 공격성을 강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이의 공격성을 받아주다가 어느 때는 아이의 공격성을 강하게 반응하면 애들은 이제 그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세게 화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애가 떼쓰고 정말 나중에 에너지가 없을 때까지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장난감을 사줍니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장난감을 사줘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빨리 사줍니다. 대신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땐 끝까지 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근데 이거 안 해줘? 이거는 분명히 엄마가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음에 신뢰해 주기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및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공격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빠는 의사결정이 분명한데 엄마는 아이가 때를 써야만 들어주는 경우들. 그럼 아이도 스트레스 받겠죠. 또 부모가 너무 엄격한 경우에 공격성 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얌전할 수 있으나 밖에 나가서는 이제 공격성이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엄마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4, 5학년 돼서 등치들이 커지고 특히 중2가 됐을 때 엄마보다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눌러놓은 곳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것들이 됐을 때 엄격한 것보다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또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가 모든 것을 너무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가 공격성이 나올 경우 단호하게 대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다 받아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공격성이 밖에 나갔을 때는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은 막 집에서만 그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보겠습니다. 과업 위주의 말보다 감정 위주의 말을 한다. 자, 철수야, 너 지금 빨리 목욕해. 지금 목욕하지 않으면 엄마가 혼날 거야. 엄마 일찍 씻으라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씻고 있었어? 응? TV 볼 시간에 먼저 씻어야지. 이건 과업 위주의 말인 거죠. 감정 위주로.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씻어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이따 졸려서 씻지 못하면 엄마가 우리 아들 재우는데 좀 곤란한데 엄마를 좀 기쁘게 해주겠어요. 이런 것이 감정 위주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이 감정 위주의 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조적 문제가 잘못된 의사소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사소통 전달체가 중요해요. 가족의 구조적 체계 문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싸웠어요. 서로 기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서로 화해 안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평상시 같으면 여보 식사하세요 할 텐데 오늘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 철민아,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철민이가 이제 아빠 밥 먹어. 이러면, 아빠 뭐라 그래? 야,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고 전해. 그럼 이제 애가 이때부터 철민이는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철민이가 왔어. 엄마, 아빠 밥 안 먹는데. 그만두라 그래! 또 엄마가 소리를 막 질러요. 아빠한테 소리 질러야 할 걸 왜 아이한테 지르냐고요. 이것은 아이한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갈등 유발을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조금 긴장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성.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회적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유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나와 타인과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축되거나 과장됨이 없이 관계 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의 기분 변화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다정하게, 어떤 때는 막 화를 낸다면 아동은 불안해요. 아동이 불안하다는 건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위축된다는 거죠. 그럼 사회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나를 만드는 과정이 자아감이 형성된 시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아감 형성은 애착 형성이 잘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아동의 요구에 신뢰있고 신속하게 반응해줘야 됩니다.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아동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일관성이 있는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동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런 접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요, 많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많이 만져주는데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점점 아이 몸에서 만질 수 있는 부위가 적어집니다. 그나마 아기 때부터 엄마랑 놀이를 통해서 뭐 비행기 놀이도 하고 뭐 하고 만지고 어울리고 노는 아이들은 청소년이 됐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집에서는 청소년기 됐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요, 제 스스로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머니들, 노력하셔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안 그러면 어떡해? 아빠라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이 다양한 터치 안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자주 시켜주셔야 되고, 엄마가 그걸 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엄마들 조금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같이 하는 놀이를 해야 되겠죠. 나무를 같이 심거나, 뭐, 이런 다양한 촉감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대처해 주는 거를 하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엄마는 접촉하고 이렇게 남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도 우리 아이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익숙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의 발달과 사회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3세 관련된 부분이 여기 이제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2개월이에요. 밤낮을 가리고 엄마 눈 맞춤, 즐거운 표현을 하면 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발달 내용인데요.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울거나 칭얼거리나 즉시 젖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기저귀 갈아주거나 이때는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편도 핵이 발달되면서요, 공포도 느끼고, 낯가림도 하고, 엄마 목소리도 알아듣고, 언어의 능력이 기초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옹알이도 하고요. 이제 뇌 정상적인 발달이 되면서 이제 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자극들을 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월입니다. 애착 인물이 이제 집중되기입니다. 12개월에 애착 패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분리 극도의 불안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2개월까지 아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아이들이 그 상황을 정말 편안한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해주는 것이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0세에서 1세 정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요? 울기는 아기의 주단 의사 표현이므로 우는 이유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수유, 기저귀 갈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아기의 눈을 보며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부드럽고 일관성 있게 대해주도록 하고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피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하는 기회를 가져서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넓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양육자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버랩되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30분 봤어. 너 봐. 이게 아니라 양육자하고 새로운 양육자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아이가 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뇌발달과 사회성에서요, 이제 18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장기 기억 전환이 되면서 싫어라는 말이 말하는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4개월, 36개월 애착 패턴이 생기면서 분리 불안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분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음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아까 3년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입양이 3년이 넘으면 힘들다라는 것이 애착이 어느 정도에 됐을 때 이것이 넘어갔을 때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걸 이제 조금씩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 이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은 유아의 모델이 되므로 성인 자신이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심을 기를 수 있게 기회를 해주는 거죠. 혼자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소꿉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부대끼는 것도 좋고 놀이를 통해서 관계를 배워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입니다. 2, 3, 4세 때 상호작용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낯선 상황에 대해 점차 안정되고 친숙한 느낌을 갖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기술의 모델을 보여 유아가 올바른 사회적 태도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자란 아이들이 컸을 때 좀 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시기에 상호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유아들은 좌절감이나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현하지 못해요. 그걸 역으로 어떻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함으로 성인들은 거기서 적절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친구가 자기 놀이 방해할 때 상대방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놀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입양한 동호회 모임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같이 놀게 하고 이러는 것이 좀 도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립심이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서툴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칭찬을 자주 해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뒷부분에 이제 이것이 여러분 질문 주신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좀 더 부연 설명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상상놀이 많이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상상놀이. 그리고 이제 같은 또래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또래와 어떻게 놀아야 되는 건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놀 수 있는 것들 여기 해주셔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타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이죠. 또 보겠습니다. 이제 3, 4세 때 상호작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자기관리 기술과 독립심이 발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옷 입고 벗기. 잘 안 되잖아요, 애들이. 배변이 잘 될까요? 실수 많이 하죠. 이 닦기, 여기 배변이 이건 배변하고 배변 관리 조금 달라요. 그쵸? 장난감 정돈하기, 뭐, 애기가 똥꼬 닦기, 뭐 이런 거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쵸? 부모는 막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 부모가 해주고 싶은데 애는 끝까지 한다고 막 자기 주장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Q&A에 있어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근육 조정이 민숙한 시기이므로 때때로 배변 실수를 하거나 음식을 흘리고 먹더라도 이해해 주는 것들. 안정된 마음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럼 엄마가 이 시기를 기다려주지 못해. 빨리 안 해!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조금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빠도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겠죠. 같은 또래와 놀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 4 때는요. 나누어 쓰기, 차례 기다리기 이런 게 서툴어요. 놀이 안에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 놀이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병원 놀이, 뭐 엄마 아빠 놀이, 가게 놀이, 뭐 놀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런 거 엄마가 같이 노래해 주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 수준에 맞게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발달과 사회성, 만 4세 정도 됐습니다. 형성된 애착 패턴을 가지고 또래 집단하고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내 마음하고 남의 마음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 배려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서부터 이제 배우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만 6세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안전 애착을 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아이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거나 그럴 때 불안하거나 이런 것이 좀 적어지면서 정상적인 통합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회성 발달 만 4세에서 5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적절한 태도를 해줘야 되겠죠. 손님이 왔을 때, 다른 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이럴 때 긍정적으로 제가 할게요 하고 달려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그래도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 가르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을 지지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아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을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부모가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남녀의 성 역할이 발달하는 시기므로 고정화된 성 역할 개념보다는 골고루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여기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안정감 있고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해서 가족 간에 일괄된 양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아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한테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거지, 이 시기에는 일관된 양육 패턴 아이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지도할 때는 부모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의 잘못된 점을 말해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자,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감해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체적 처벌이나 비난은 양심 발달에 비효과적이므로 따뜻한 애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규칙을 명확히 알려주고 집 주변 도로에서 길 건너를 놀아 위험,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ADHD 청소년 만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7번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번은요, 아이가 파란 신호등에 건너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저랑 무슨 놀이를 했냐면은, 파란 신호등에 운전기사는 왜 파란 신호등을 못 봤을까?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애가 이런 얘기했어요. 선생님, 운전사가요, 운전하는데요, 갑자기 코가 간지러웠대요. 코가 간지러워서 콧구멍을 요래 팠대요. 그래서 고개가 요래 올라가는 순간 신호등이 바뀐 걸 못 봤대요. 그럼 이제 빨간 신호로 바뀌어야지만 차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파란 신호등이 되는 거고요. 신호등이 바뀌는 걸 이 사람이 못 보고 요래 춤을 이렇게 하다가 신호등을 못 보고 팍 지나쳤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통규칙이라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걸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만약에 놀이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뇌 발달과 사회성에서요, 만 10세 여러분 11살이 그 정도 되죠.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산수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감정 언어를 막 받아들이고 얘기를 많이 하는 시기고요. 감정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고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얘기인데,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따박따박 말대답을 잘하는 시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따박따박 말대답을 잘하기 시작하면 엄마는 이제 골치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14세경에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막 하면서 자기관리 능력이 이제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엄마들이 많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은 그 전에 엄마하고의 관계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세경. 아까 제가 말한 성인계예요. 그쵸? 내 발달 측면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내 발달이 다 돼서 완전한 성인이 됐는데 이 시기에 부모하고 관계의 질이 좋지 않으면 부모랑 있는 게 긴장이 되고, 아니면 부모한테 공격성이 나고 부모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계 길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내 부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야가 되면 그게 뭐예요? 바로 관계의 질이 좋고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요, 가족성원의 구조와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와 행동, 그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감정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공격성은 뭐예요? 아이들이 심하게 좌절하고 있는 거를 저 하고 싶어요 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문제되는 행동은 아이들한테 뭐예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됐다라는 거를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문제 행동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이지만 거기에는 가족성원의 구조와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와 행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여기에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 행동에는요, 수면 아래 핵심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니까 핵심 감정이 어떨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아이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분노감이 있고요. 그 분노감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낮은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분노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족 내에서 쓰이는 언어들 있잖아요. 정서적인 표현들, 신체 폭력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아이들한테 분노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언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신체 폭력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언어 폭력, 정서 폭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사실 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쵸? 아, 내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내가 무시받을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분리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애착을 통해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 이 분리불안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족의 불안한 정서. 아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싸울 때 아이들은 거기서 불안 정서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한 정서를 느끼지 않게 해주라는 겁니다. 안전한 애착은 불안한 정서를 느끼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낮은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나답지 못하게 자랐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위축들어서 못하게 됐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피드백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도 낮은 자존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낮은 사회성은 뭐예요? 주변의 열악한 환경. 여기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상호 존중하고 감정의 교류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걸 할 수 없어.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감정적으로 분노가 소진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환경이 열악했을 때 아이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기질이 소심하거나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의 기질이 그럴 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부모들 강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어요. 제가 파워포인트 2번 넣었어요. 2번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족의 불안한 정서를 만들어요. 아까 언어폭력, 정서폭력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딨어요. 부모가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가족을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을 할 때 적어도 우리 여보 입양해요 하고 와서 의논하고 같이 교육받고 양가 부모님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 의사소통이 이만큼 잘 된 부모라 그러면 저는 이 가족은 의사소통이 참 잘 되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라는 성장 과정에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짝 긴장하고 위기 상황에 우리가 잘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서로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보겠습니다. 그런저런 부분들이 다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마음 편안한 아이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길러야 된대요. 지금 여기 되게 다양한 시리즈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일 바람직한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함께 찾아보자.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정 코치형 부모는 아이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고요. 감정은 모두 수용해주되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무섭고 싫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한테 욕을 하거나 때리면 안 된다. 자,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줄게요. 6살 된 철민이가 치과를 간 거예요. 처음 치과를 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계도 있고 막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엄마 무서워요. 저 나가고 싶어요. 애가 막 울어요. 이제 하면은 여기 뭐 축소 전환형이니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요 얘기만 딱 할게요. 자, 감정 코치형의 부모는 다른 엄마한테 울지 마! 뚝 쳐! 뭐가 무서워! 아니면 울지 마! 울지 않으면 엄마가 가다가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넘겨버려요. 근데 얘는 무섭대요. 왜 무서운데 울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죠, 엄마가. 많이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엄마도 너만 할 때 치과 맨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무서웠어. 그래, 무서울 수 있지. 그렇게 많이 무서웠어. 철민아, 우리 조금만 한 번만 참아볼까? 철민이가 무서운 거 한 번만 극복해 줄 수 있으면 엄마 너무 좋을 텐데. 철민이가 잘해주면 엄마가 가다가 장난감 살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노력해볼까? 이게 이제 감정 코치형의 부모인데 여기서 철민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철민이가 가갖고 이 아저씨 가라 그래 무서워 하면서 운동하시는 걸로 아저씨 여기 무릎을 퐁퐁 찼어요. 가라 그래 무서워 막 이렇게. 6살짜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한 5살짜리 4살짜리로 바꿀까요? 6살이 그러면 눈치가 없는 건데 일단은 막 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철민아 그렇게 무서워. 많이 무섭구나. 그냥 넘길 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감정은 공감해 주되 한계는 그어주라 그랬죠. 철민아 많이 무섭구나. 그렇게 많이 무서워. 근데 철민아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너 왜 선생님 무릎을 그렇게 차지? 이건 옳은 행동은 아닌데? 자, 철민이도 한번 엄마가 철민이 한 것처럼 해볼까? 하고 정말 여러분이 철민이 무릎을 이렇게 뽕뽕 때려보세요. 그럼 아이가 열받아서 막 더 울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철민이가 무서운 건 엄마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왜 무서운데 선생님 무릎을 때릴까? 이건 옳은 행동은 아니야. 하고 따끔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민아 그래 엄마 무서운 거 네가 무서운 거 많이 아는데 철민이가 우리 한 번만 우리 잘해보자. 네가 이거를 잘 극복할 엄마도 너만 할 때 치과 갔었는데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처음에 참 중요하더라고. 한 번만 하고 나면 안 무서워. 할 수 있지? 응? 그래 엄마가 철민이 이거 잘하면 엄마가 가다가 장난감 사줄게. 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철민이를 들여보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철민이가 울음 뚝 하고 내려왔어요. 자,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 우리 철민이 너무 장하다. 그 무서운 거를 참아냈구나. 엄마가 너무 고마워. 자, 근데 철민아,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해서 엄마가 많이 미안했어. 엄마 하는 거 잘 보고 철민이도 하자. 선생님, 저희 아이가 아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큰 실례를 했습니다. 선생님 무릎 많이 아프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엄마가 먼저 90도 각도로 사과하세요. 그거 배워야죠, 아이가. 자, 철민이도 우리 선생님한테 사과 드립시다 하고 하고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철민이 안아줘야죠. 아, 우리 철민이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많이 무서웠지, 그치?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사과도 잘하고, 앞으로 무서워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의 무릎을 뽕뽕 때려주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너무 잔인해요 얘기하는데 아프게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냐? 이 아이들은요, 상황을 유추해서 해석하는 게 잘 안 돼요. 그쵸? 그 역할극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과정들이 그때그때 배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 코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꾸중을 들을 만큼 나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경청해주고 수용해주니 부모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 자신감도 생기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의견을 묻고 경청하며 아이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보고 가장 원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 아이는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올라갑니다. 부모가 다 잘해주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 밖에 나왔을 때 자존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 난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아까 철맨이는 뭐예요? 무서움을 극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쵸? 무서움을 극복하는 아이가 됐고 참을 수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물론 실수를 했어요. 선생님의 조인트를 때렸잖아요. 어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 철민아 많이 무서워서 네가 무섭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치?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 하지만 철민아 무서운 거는 말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옳은 행동은 아니야 하고 따끔하게 얘기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감정 코치형 부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좋고 나쁜 감정으로 나누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울 수도 있고요. 무서워서 선생님한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의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잘못된 방법일 때는 즉각 교정하는 방법도 거기서 역할극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자기 삶이 조금 뭔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서적 교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로 하는 교감도 중요하고 말이 잘 안 될 때는 같이 놀이하는 교감, 아니면은 시간이 없을 때는 아기를 안고 부비부비 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것들도 정서적인 교감의 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여기에 중요한 거죠. 자, 아이에게 벌을 줄 때, 여러분, 아이한테 벌을 줘야 돼요. 어떻게 주시고 싶어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벌이어야 합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말해! 막 이러면은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왜 자꾸 말을 해? 크게 말해! 안 들려! 잘못했다고 빨리 크게 말해! 아니 잘못했다고 크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안 느끼는데 이거는 아이를 고문하는 거예요. 잘못한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엄마들 이런 엄마들 있어요. 애가 잘못한 걸 왜 한 달 거를 모아놔요. 한 달 거를 모아서 나중에 다 터뜨려. 너 그때도 그랬지 막 그러면서 주저리 그러면 아이는 한 달 전에 거 기억도 못 하는데. 벌은요. here and now. 지금 바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줘야 돼요? 애가 뭐를 잘못했는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철민아, 너가 너무너무 아까 무섭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너 아까 엄마가 너 여기 때렸을 때 정경이 아팠지? 그치? 그러면 철민이한테 맞은 선생님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팠겠지. 응. 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행동을 하면은 너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닌 거야. 그건 너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애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잘못했어 안 했어를 자꾸 아이한테 시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마음을 읽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벌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떼를 씁니다. 이 녀석! 그렇게 떼를 쓰니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 응?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 울음을 그치고 때를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화장실에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 아기 때요. 엉엉엉엉 엄마한테 혼나서 우는데 우리 엄마가 뚜꾸차!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다가 여러분 한번 울어보세요. 울다가 갑자기 눈물 뚝 치는 거 잘 되세요? 저는 안 돼요.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혼나서 막 우는데 엄마가 막 뚝치라고 막 다그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눈물이 안 그쳐져요. 제가 막 이러면서 닦으면서 울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건 너무 부당해. 눈물을 어떻게 한꺼번에 그칠 수가 있어. 우리 엄마는 너무해.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눈물이 날 때는 울게 냅두세요. 울고 싶어서 우는데 왜 자꾸 못 울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보는 게 본인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가 애가 우는 게 보고 싶으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너 들어가서 벌 서. 그러면 이거는 아이는 화장실에 벌을 쓰는 것이 아이들은 차단된 공간에 혼자 있는 공간이 너무 무섭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대요. 철민아, 아빠는 너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 이거 울 일 아닌데? 철민이 그렇게 슬퍼? 억울해? 그렇게 많이 억울해? 좋아, 알았어. 자, 철민아 화장실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서 실컷 울어. 네가 억울한 만큼 실컷 울고, 아, 이제 내가 울음을 좀 그쳐야 되겠다 생각되면 나와. 너 무서울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 화장실 앞에서 신문 보고 있을게. 언제든지 네가 나오고 싶으면 나와.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뭐예요? 들어가! 언제 나오냐고. 아빠가 허락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뒤에는 뭐예요? 들어가. 들어가서 실컷 울고 너가 나오고 싶으면 나와.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고 책임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들어가잖아요. 애들 금방 나와요. 왜 무섭거든요.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울 수는 없는 거야. 아빠가 다 알고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럼 다시 애가 다시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죠. 아직 슬픔이 남아있어? 다시 들어가서 울고 와. 예. 이런 실내기를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들이 말을기를 알아들을 때까지요. 근데 그거를 지겨워하면 안 돼요. 부모나 아이하고 그런 관계 속의 실내기라면서 끈끈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너무 우아하고 서로 격식 차리는 사이는 성인이 됐을 때 편안하지 않은 사이예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방구를 튼다라고 하죠. 방구. 부부간에 방구를 안 튼 부부가 있어요. 서로 우아하고 격식 차리지만 서로 찐득찐득하고 친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방구도 트고 막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주 쫀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나하고 쫀쫀한 관계가 되려면 싸움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싸움이 극한 상황까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를 통해서 서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런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바라보는 방법, 결정을 누구한테 주라?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게. 아이가 반성할 수 있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거듭되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오영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양육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여러 부모님들께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교수님께 들어볼까요?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지금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Q&A 시간에 이제 질문 받은 부분들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친자녀가 2명이 있대요. 현재 성인인 친자녀가 2명이 있어요. 입양을 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가 좀 많으시겠네요. 친자녀가 성인이니까. 입양 자녀 2명이요. 하나이는 2015년 1월생이에요. 하나이는 2008년 둘 다 1월생이네요. 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럼 셋째 아이가 6살 정도 된 건가요? 그쵸? 넷째 아이도 그러면 3살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둘 다 여아래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 셋째 아이가 자녀가 넷째 자녀에 대해서 질투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상황을 설명해줘도 매 순간마다 일상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의 연속에서 계속 싸워가면서 친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홀수달과 짝수달을 정하여 먼저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을 세워봤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6살 된 아이하고 3살 된 아이가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얘네는요, 한 달을 벌써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한 달로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단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주면은 애들은 그걸 기억할 수 있고 일주일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은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양모의 갱년기와 폐경기가 겹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엄마가 막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어 호르몬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엄마 자체가 지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내 인생은 왜 그럴까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것이 같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가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발생을 합니다. 나는 가끔 화를 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맨날 화를 내는 것 같고요. 아주 감정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극적인 화를 애들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훈육 방법과 해결 방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의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기 뭐 동성애 부모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 집은요. 엄마가 연세가 좀 있잖아요.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아요. 아버지도 분명 연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빠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놀이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빠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셔갖고 엄마가 전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규칙적이고 일관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오면 아빠하고 놀아야지 이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칙들은 여러분 집안 내에서 서로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아빠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집입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부모가 아이 감정도 잘한다. 아까 엄마의 극초의 감정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쌓아놨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다양한 걸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기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갱년기를 맞은 나로서의 온전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나의 감수성도 잘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읽고 공감해 주려면 먼저 부모 자신의 감정부터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는 달라요.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안에서 꿈틀대는 이런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이들 재워놓고 맥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아이들 재워놓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화초한테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은 자각하는 과정들. 불쑥불쑥 화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몸이 주인님 그동안 참아놓고 살았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까 공격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욕구가 좌절된 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갱년기 욱하고 올라오는 거 우리의 몸이 주인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의 근원 초감정 읽기. 큰 소리가 유난히 싫고 거슬리는 거.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 근원을 보니까 어릴 적 집안의 공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않은 나의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불편하니까 안 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들이 바로 초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뒤에 제가 참고문헌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초감정 이해하기. 초감정은 무의식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초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욱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고 올라오는 거를 자꾸 묻어두시지 마시고 이럴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지? 하고 자꾸 나를 보시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았던 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보는 거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상담 받으셔도 괜찮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책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초감정이 있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언제부터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초감정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정 표현을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자기 혼자 이거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30초 호흡법.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감정 코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감정을 추스려 진정해야 됩니다. 호흡과 감사함 느끼기 방법 사용. 심장은 이성보다 감정에 즉각 반응합니다. 해봤는데 이거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합니다. 화가 확 치받을 때 그 치받는 그 순간만 넘기면 돼요. 그쵸? 화가 확 치받을 때 쓸어 담을 수 없는 사고의 말 우리가 빵빵 칠 수 있거든요. 딱 그 2초만 참으면 됩니다. 여기는 30초지만 30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이한테 욱 하고 올라올 때 저는 딱 손가락 2개를 탁 해서 어디다 한다? 배꼽 위에 탁 얹어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순간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아차 하고 내려가는 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를 참으라고요? 화를 참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를 내셔도요. 막 죽일 듯이 화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물론 부모가 어떻게 다 참고 살아요. 부모도 화를 내야 되는데 결정적인 말들. 비공개 입양이었는데 응? 너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러면서 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해버리거나 이런 집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올 때는 정말 살기가 같이 올라와요. 그럴 때 치면 정말 살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2초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배꼽에 딱 넣고 호흡을 하면은 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살기가 느껴지는 화는 모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2초까지는 해결해 드리는 거 제시했습니다. 2번째 보겠습니다. 아동의 감정 기복이 심할 때 훈육 방법을 문의한답니다. 이유 없이 때를 쓰고 올 때, 2번째 고집을 부를 때.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인사를 잘하는데 자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관성 있게 강제로 인사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넘어가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의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길러줬어요. 근데 이제 친정어머니가 어땠냐면 유치원을 딱 갔다 오면 신발을 막 어질러져 있는 신발을 딱딱딱딱 정리하는 걸 시킵니다. 애가 입이 이렇게 닷발로 나와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시키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막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갔어요. 아이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집 앞에 있는 어린 그 영어 학원을 보냈는데 집에서 하는 아주 영세한 학원이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얘가 거기서 딱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탁탁 돌려놓는 거예요. 엄마?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안 할 거야 싫어 몰라 막 이랬는데 막상 나가니까 그 학원에 그 아파트 조그만 단지 애들이 막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났잖아요. 근데 딱 무의식 중에 지가 신발을 탁탁탁 돌리더니 정리를 쫙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우리 딸 너무 훌륭해. 엄마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선생님 저희 딸이 여기는 신발 정리했어요. 저 팔불질이죠. 하지만 막 자랑했어요. 아이가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기서 애가요. 인사하기 싫대요. 거기서 인사 왜 시켜요? 애하고 기싸움 할 거예요? 얘는 이럴 때 인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양육을 일관되게 하라면서요. 그럼 어떤 때 인사하는 거 받아주고 어떤 때 인사 안 하는 거 그냥 그렇게 넘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인사를 안 해. 엄마 민망해. 영미야 왜 인사 안 해? 이럴 때 인사해야 되는데 엄마 너무 민망한데? 싫어 안 해! 애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엄마가 너무 당혹스럽다. 거기서 강제로 애를 인사시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애가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좋아, 알았어. 영미야, 영미 지금 기분 되게 많이 안 좋니? 많이 안 좋구나. 영미가 지금 상황이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인사를 안 하는 정도로 네가 기분이 많이 안 좋구나. 알았어. 일단 엄마가 오늘 영미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인정할게. 좋다. 하지만 이 얘기는 영미가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고 거기서 받아들이시고요. 그 상황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한 달 지나면 안 돼요. 이틀이나 3일 아이가 기분이 풀렸을 때 영미야, 저번에 영미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인사를 안 했잖니, 그치? 그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때 얘기해요. 왜냐면 엄마가 그때 기분이 안 좋은 걸 인정해줬고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엄마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아이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엄마한테 이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야, 근데 엄마가 앞으로 살면서 기분이 안 좋고 사람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치? 우리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엄마는 영미가 하기 싫은 상태지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좀 삭히고 너의 마음을 삭히는 걸 한번 연습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이 됐어요. 또 안 해. 영미야, 그때 엄마랑 얘기한 거 있었는데 잊어먹었어? 아, 기억나? 영미야, 힘들겠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 이게 이 아이한테 도전이라는 거죠. 애가 힘든 거 기분 나쁘고 자꾸 안녕하세요. 무뚝뚝하지만 인사를 했어요. 안아줘야죠. 칭찬해줘야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영미가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그걸 극복하고 인사를 했어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장하지 않아요?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아이한테는 하나의 도전이고요. 이 도전을 이 아이는 넘은 겁니다. 이렇게 한 아이는 자존감이 뿜뿜뿜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자녀가 더 놀고 싶어서 악을 쓰면서 자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놀다가 자야 할지, 시간이 늦었으니 악을 써도 재워야 할지. 많이 싸우죠, 여러분들? 근데 악을 쓰는 상황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아주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이가 악을 쓰기 전에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가 악을 쓰는 것은 부모가 자꾸 봐주면 거의 강화되기 때문에 악을 쓰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이가 악을 쓸 때 백날 얘기해봤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 지금 너는 놀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는 좀 너하고 놀아줄 수는 없어. 좀 무관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일단 오늘은 너가 너무 거기 꽂혀있고 화가 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어. 오늘은 내가 너한테 간섭하지 않을 거야 하고 엄마가 좀 냉랭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날 자, 영미야, 왜 이렇게 악을 썼어? 그때 왜 그런 거야? 그럼 아이는 그 감정 상태가 아닐 때 나는 너무 놀고 싶은데 엄마가 놀지 못하게 해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 그렇게 많이 놀고 싶었어. 아, 그랬구나. 근데 엄마가 너를 못 놀게 하는 데는 왜 그런 걸까? 밤에 잠 안 자면 키 안 커서요. 아, 그렇지.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놀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영미가 엄마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미야, 그럼 저번처럼 네가 악을 쓰는데 엄마가 너를 무관심하게 안 봐줬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엄마는 그때 네가 악을 써도 너를 놀게 해줄 수는 없어. 너를 도와주는 태도는 아니야. 뭔가 상호 합의를 하라는 거죠. 얘가 악을 써서 놀던 안 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뭘 느끼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를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합의를 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포인트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애가 악쓰고 울고 하는데 뭘 가르쳐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 너의 현재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봐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아이를 그래 한번 엄마 봐줄게가 되겠지만, 악을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 네가 아주 기분 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악을 쓰는 거 엄마 받아줄 수가 없어. 난 지금부터 너를 무시할 거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거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가 이렇게 네가 악을 쓰는데도 엄마가 모른 척 하니까 너 어땠어, 기분? 엄마도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팠어.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서 그 마음을 어루로 만져주라는 겁니다. 자녀가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하는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두리 훈육이라는 걸 합니다. 가두리 훈육. 이 가두리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배포가 좀 큰 엄마들이 해야 돼. 자식들이요, 요 정도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단수의 엄마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 어느 범위까지 경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자유롭게 해줘 하지만은 가두리를 치고 그 안에서 훈육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자,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할 때 모든 걸 다 해주냐? 그게 아니에요. 우열을 정해야죠. 위험한 일, 아닌 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에 그 틀과 규칙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규칙성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규칙을 정해놓고 허용의 범위를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대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까 뭐 흘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인내심을 갖고 봐줘야 되는 거고, 위험한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딱 틀을 주고 안 된다는 거를 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식사 교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사항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요구사항이 많은 자녀가 있어요. 2019년 11월생이래요.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밥을 먹고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싫어하지는 않거나 요구사항이 많은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굶기세요. 왜 밥 먹여요? 그러면 이제 너무해요, 선생님. 뭐가 너무해요? 요구사항을 밥으로 하는 애가 어딨어요? 그건 따끔하게 혼내야죠. 그렇게 밥 안 먹어? 먹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면은 먹지 마. 하세요. 네. 엄마들 따라다니면서 밥 먹이는 거 좋은 행동 아니에요. 아이들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끔하게 아까 일정한 틀에서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구사항하고 밥하고는 다른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고 요구사항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얘는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그래 그럼 먹지 않을 거야 그럼 먹지 마 하고 엄마가 무관심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걸 이용하니까 아주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무개야 엄마가 네가 그거 얘기하는데 밥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서운하지? 그치? 엄마도 가슴이 아파. 엄마도 따라다니면서 우리 애기 밥 주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밥 먹는 문제는 밥 먹는 대로 하고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다른 날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밥을 떠나서 네가 필요한 부분 이거야? 이거 얘기해보자 하고 별도로 얘기할 수 있게. 아이가 그 요구사항을 잘 말 못한다 그러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해보게 하고 뭐 해보고 그거 하고 싶었어? 근데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해줄 때 어땠어? 기분이 안 좋았어? 뭐 했어? 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는 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에 욕심이 많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원하는 양만큼 줘야 하는지 부모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이네요. 그쵸? 자녀가 많이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거나 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비만 세포가 있는데요. 비만의 세포수가 많은 게 있고요. 비만 이 세포 자체가 사이즈가 큰 게 있대요. 근데 아기 때부터 비만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만 세포가 많은 거예요. 비만 세포가 많은 거는 뭡니까? 몸이 팍팍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만 한 세포 하나가 크다는 것은 비만 세포가 많은 건 아니라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기 때 많이 먹은 아이들이 비만 세포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꼴이 크다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배꼴. 애들이 위가 큰 애들이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 중에 위를 절제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아이가 뚱뚱한 아이들은 먹는 양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해 줘야 되냐? 많이씩 주지 말고 조금씩 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몸이 날씬한데 많이 먹어요. 이 아이는 대사율이 높은 아이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많이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하는 양만큼 주는 게 중요한 것보다 뭐가 있냐면 허겁지겁 먹는 건 안 돼요. 허겁지겁 먹는 게 살찌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양을 먹되 아이가 천천히 좀 얌전하게 아니면 우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놀이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자, 햄버거가 왔어. 우걱지걱 먹는 게 아니라 햄버거 들고 예쁘게 먹는 거 아니 멋지게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놀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먹는 걸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살이 쪄 있냐 안 쪄 있냐를 보실 필요가 있고 먹는 걸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의 일관된 감정과 행동이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며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그 다음은 부모의 언행일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긍정적인데 막상 부모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행일치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의 고집은 자기 주장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우선은 아이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 부리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이 정도면 철민이가 엄마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 철민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큰 소리 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거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뇌가 성장해 간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까지 성장하는 과정까지 부모는 반복된 설명을 통해서 아이가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아이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모의 뜻을 강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자기주장을 못하고 위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감정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공격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아까 밥 얘기했었잖아요. 아기 때는 모든 것을 엄마나 아빠가 들어주지만 커갈수록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래 놀이에서 자기 주장 강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단호할 때 단호한 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집에서는 엄마가 다 해주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다 안 해줄 때 아이들이 막 화가 나는데 밖에서 위축되고 집에만 오면 막 화는 아이 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다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한계를 알고 그거를 욕구를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공격성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도 떼쓰는 아이에게 지쳐서 욕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반복되면 잘못된 행동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지만 들어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 자체를 귀를 닫으라는 게 아닙니다. 철민이 정말 하고 싶구나. 너무너무 하고 싶구나. 엄마가 안 해주니까 많이 서럽구나.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철민아, 엄마가 가슴이 아프지만 이건 해줄 수가 없어. 단호하게. 하지만 공감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장난감 같은 거 사줄 때 어떻게 해요? 어차피 사주기로 한 거면 기분 좋게 사주라 그랬죠. 그거 아닐 땐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아니야 했는데 알았어요. 말 듣는 아이들이 뭐예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거 정말 필요한 건 정말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아니다고 말할 때는 아닌 거야를 애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되 이 단호함에서 오는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아이가 속상해하는 거 알아주고 그래도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엄마가 못 해주는 것도 마음 아프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감정을 알아줄 경우에 누군가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은 아이는 금방 감정을 추스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낀다는 점에서 안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츰 더 적절한 언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과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경험을 받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감정을 무시당한 경우 보겠습니다. 감정을 이해받기는커녕 야당만 맞은 아이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아이가 느끼는 충격은 큽니다. 그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빠서 생겼다고 잘못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많을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자신과 남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감정이라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아, 네가 그런 걸 느끼는구나. 그럴 때 많이 힘들었구나. 존중을 해주라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너를 받아주면 안 돼. 엄마도 못해줘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들. 그건 안 해주되 그 아이의 감정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준다. 감정 코칭이 바로 그거예요. 감정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존 가트맨 박사는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은 아이 마음속에 스스로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는 GPS를 심어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마음 편안하고 낙천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 저 기뻐요, 엄마 저 슬퍼요, 엄마 저 화나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말로 표현합니다. 아니요, 아이들은 몸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 행동을 읽어주는 거죠. 아, 우리 현서가 쿵쾅쿵쾅 걷는 거 보니까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구나. 그럼 아이는 느낍니다. 아,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아이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오늘 쿵쾅쿵쾅 걷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과 공감을 통해 잘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지 행동을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규민이 치과 선생님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째 질문이에요. 입양 사실을 공개할 경우 적절한 시기와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육기관에서 출생 당시 혹은 아기 시절 사진을 요청할 경우 자녀가 보육기관에서 가족에 대해 배우고 집에 와서 가족 이야기를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랑 강의 교육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 매번 빠뜨리지 않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TV 드라마에서요. 4살 된 딸아이가 있는 엄마가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히스토리 뭐 반대하고 그런 걸 극복하고 뭐지 히스토리가 막 나와요. 그쵸? 근데 막상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예쁘게 막 키워주는데 이제 지금 아버지가 처음서부터 아버지로 만난 게 아니라 삼촌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결혼하자마자 아빠라고 불러 이러지 않잖아요.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뭐 아무개야, 저기 삼촌 어때? 하고 뭐, 아빠 어때? 하고 이제 할머니는 아빠 어때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라 그래요? 저요, 이런 삼촌요, 100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는 100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럼 할머니는 아빠 어때? 하고 물었지만 아이는 아직 삼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은 다르지만 같은 대상에 느끼는 감정은 같은 감정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알아요. 삼촌이 아니라 아빠라는 거를. 아, 아빠라 그래야 되는구나. 근데 이 아빠가 무슨 아빠? 새 아빠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새 아빠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아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사라지나요? 이미 좋은 마음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좋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삼촌이란 말을 아빠로 대처를 하면서 그 혼란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은요, 부모들이 입양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부모들이 입양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무개야, 규민아, 우리 규민이는 엄마가 입양했고 엄마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야. 우리 규민이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양 동호회 모임 가십시오. 어릴 때부터 입양 모임 너무 좋고요. 아이들한테 입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좋고 좋다는 걸 느끼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입양이 내 친엄마가 아니구나라는 알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혼란이, 단어를 알아가는 혼란은 혼란스러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느꼈던 감정은 어때요? 일괄되잖아요. 그쵸? 그 일괄된 감정을 통해서 아이가 이 혼란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 한부모 가정 모임이 있어요. 그 순병여자대학교 예전에 그 황은숙 박사라는 분이 거기서 그 이제 한부모 아이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을 하셨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하나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엄마랑 사는 애, 아빠가 사는 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겠죠, 같이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애가 학교를 갔는데 주눅이 들었어요. 주변 봤더니 나만 엄마랑 사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그 주눅이 들었대요. 자기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아동의 날 그 이제 숙명여대에서 그 체육대회를 했었나 봐요. 한부모 가정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엄마 아빠들 혼자 같이 살고 하지 않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서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되게 많네라는 걸 느끼면서 거기에 소속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도 많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살 수도 있고 아빠하고 살 수 있구나를 느꼈다는 겁니다. 입양 동호회 모임이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서 같이 하는 게 즐겁구나.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 우선이 먼저 됐을 때 그 다음에 입양이 받아들여짐으로 대처가 될 수 있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보육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얘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참고문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애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그 내 아이를 위한 3분 육아란 책하고요. 엄마가 잘 모르는 2살 심리, 엄마가 잘 모르는 3살 심리, 엄마가 잘 모르는 4살의 심리. 이 책도 도움 많이 됐었고요. 또 엄마 냄새라는 책도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뒷부분에 제가 설명한 거는요.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는 책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교감하는 부모가 아이의 10대를 살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교류를 잘 하라는 거죠. 아이가 입양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부모가 감정 교류가 안 돼 있으면 혼자 차단이 됩니다. 내가 입양을 말하는 순간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혼자 삭히게 된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점잖고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하고 마음에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감을 잘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엄마, 나를 낳아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가 그게 궁금하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 엄마한테 네가 그 얘기를 해줘서 엄마 너무 좋다. 그게 교감을 잘하는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그런 책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집중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쵸? 긴 시간 저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면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한 분 한 분 상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상상하면서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네, 제 강의가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은
또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